안철수 대표님 우리나라 R&D 투자액이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충분하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과학상이 요원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예. 우리나라는 너무 단기 성과 위주예요. 네. 굉장히 단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성공률을 따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R&D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공률이 뭐 99%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 말은 뭐냐면 실패할 만한 거는 처음부터 시도 안 하고 남들이 해놓은 거 비슷한 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정출연 박사님들이랑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게 두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요구한다. 실제로 이공계 박사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는데 1위가 바로 우리나라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이공계 박사잖아요. 예. 제가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미국의 내셔널 랩을 방문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연구소 규모가 5,000명은 돼야 된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5,000명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5,000명 정도가 있으면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그 한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어서 네. 이들 간에 융합적인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제는 새로운 것은 이 학문과 이 학문의 경계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일종의 융합에서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이런 거죠. 이 학문과 이 학문의 이 경계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잖아요. 바운더리에서 나오죠. 예. 그게 이제 융합 연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내셔널 랩들이 5,000명 이상은 돼야지 융합 연구가 가능하다는 게 사실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애트리가 한 3,000명 좀 넘고 키스트도 한 5,000명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모델이 있어요. 제가 독일의 미넨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비지팅 스칼러로 네. 1년 이상 있었거든요. 네.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하나가 아니고 80여 개가 독일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 기초학문에 대해서 연구가 가장 중요한 분야니까 논문에 대한 것만 이렇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무슨 거기서 특허 이런 거 안 쳐준대요. 소용이 없대요. 근데 반대 연구소가 독일에 또 있어요. 프라운호퍼라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것도 독일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네. 거기는 응용과학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요. 네. 평가 기준은 특허래요. 논문 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대. 여러 가지 이제 다르네요, 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논문도 써야 되고 특허도 내야 되고 이게 이렇게 정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집중할 수 없게 막 만드는 것들, 저는 그런 것도 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많은 이제 박사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게 뭐냐면 미국은 이제 기술을 활용하는 그거를 이용하는 이제 연구하는 연구기관, 상용하는 민간 기업이 기가 막히게 이제 역할 부분이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당장 돈 되는 기술이 아니면 진입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 아시죠?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은 BCI 시스템, 뇌랑 컴퓨터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돈이 지금 당장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가 벤처 캐피털이 이런 거 투자도 잘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공계인이자 또 사업가셨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또 다른 안목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달라서 네. 필요한데 연구를 안 해.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시장이 안 생기니까 또 연구를 안 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성공 확률이 낮은 데는 또 양쪽 다 투자를 안 하죠. 그렇죠. 이런 분야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안랩 지분 절반을 기부를 해서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그 키스트 쪽에 네. SMR 그 개념 설계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지원하고 있고 네. 유니스트 같은 데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연구 지원하고 있고 네. 서울의대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연구 지원하고 있고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거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는 네. 본인들이 그래요. 이거 성공 확률이 10%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 성공 확률이 10%가 안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국가 연구비 신청을 못 해요. 맞습니다. 실패하면 자기가 그렇다고 기업에서 그걸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시도를 계속 해야지. 뭐 10%가 뭡니까? 0.1% 성공 확률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999개 실패해도 하나가 성공해서 이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로랑 이제 0.01도 다른 거잖아요, 확실히. 0.01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도 연구를 해봤지만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대학원생들의 처우랑 취업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말해요. 일부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을 노예로 보고 갑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뛰어난 대학원생들은 야 한국에 안 있으려고 미국이랑 유럽으로 도망간다는 좀 그러네요. 유럽으로 가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학원 졸업자들의 취업문도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요새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대학원 진학자 수가 전년 대비 3.12%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대표님은 의대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석박 생명 커뮤니티에 이런 게 올랐어요. 바이오는 진진답이었으면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의대 갈 거 아니면 바이오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하면 굶어 죽는다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정말로 참 슬픈 일이네요. 슬픈 일이죠. 또한 이제 박사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정부랑 학계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1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꼽더라고요. 박사들이. 예, 그럼요. 그만큼 이제 대학원 나와도 취업도 안 되고 이러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학은 학생 정원이 줄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대학 교수 충원보다는 오히려 막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구소들도 국책연구소도 그렇고 기업연구소도 그렇고 상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거기마다 다 이제 관리자들, 소장들이 다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연구비보다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거 연구비가 아니고 사실 행정비용이지.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거지. 연구원들을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행정비용을 줄여서 오히려 연구원을 많이 뽑아야지. 회사 이름은 제가 말 안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저 글로벌 기업에서 연구비를 스탠퍼드 대학과 서울대에다가 줬어요. 네. 근데 조건이 달라요. 조건이요? 서울대에는 프로젝트를 줘요. 이거 해서 결과내. 네. 그 다음에 스탠퍼드에는 아무 연구나 자유주제로 하라고. 이게 말이 돼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시도도 못하고. 저는 이거를 반전시킬 방법은 지금 전 세계의 흐름부터 볼게요. 네. 전 세계는 전쟁 중이에요. 네. 과학기술 패권 전쟁 중이에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네.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세상은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국가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전투 사령관이 된다는 그 표시입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던데 시진핑이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이에요. 공대 출신이잖아요. 예, 화학공학과. 네. 이 사람의 중국몽 중에 가장 핵심은 과학기술 중국몽이에요. 맞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인력과 그 자원들을 쏟아 부어 가지고 정말 미국을 앞서는 과학에서 미국을 앞서는 화성에도 막 보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나라가 돼야지 이 세계 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양쪽이 지금 충돌이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니거든요. 옛날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이때 참조할 만한 게 사실은 반도체죠. 목표를 세우는 거죠. 앞으로 5개의 초격차 기술 분야를 육성한다. 예, 실패해도 괜찮아야 초격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은 실패 가능성이 있는데 도전해야지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 분야들에 아무리 투자해도 이게 초격차 기술로 세계 1등이 되기까지 너무 힘드니까 우선 후보군들은 우리가 1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렇지만 아직 초격차 기술까지는 아닌 뭐 세컨더리 배터리라든지 그죠?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그 문화 컨텐츠,
그렇죠. 아니 사실 저는 우리나라 정도면 삼성전자 시가총액만한 세계적인 컨텐츠 회사, 한국의 디즈니 이런 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일자리 문제부터 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도 선순환되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전히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꼴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필요로 하는 나라로 거듭나는 거지. 일단은 이제 연구자로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당장 무슨 큰 성과를 내겠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 가지고 시도해보고 싶은 분야들이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 실패해도 좋으니까 소액이라도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정말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비옥한 토양에다가 네. 씨를 뿌린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싹이 안 트는 것도 있지만 네. 싹이 터서 크게 자라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병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병행한다. 이게 무슨 교육하면 엘리트 교육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평준화 교육만 해도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만 확 몰려가는데, 제 말은 과학기술 R&D 개발비, 투자비가 예산이 많으니까 한쪽 분야는 사실 이건 응용과학 분야죠. 어쩌면 그쵸.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 분야를 초격차 기술로 만드는 쪽에 집중을 하고요. 기초과학이죠. 그쪽 분야에는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런 노력을 동시에 병행을 하면 그러면 이게 양쪽이 다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 중국이 되게 무섭잖아요. 올라오는 속도가. 아, 그럼요. 근데 사람들은 중국을 되게 많이 무시를 하고 있어요. 약간 인종차별적인 용어를 쓰면서. 근데 중국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시겠지만 천인계획 있잖아요. 급여의 9배를 주되니까 중국에 와라. 이게 결국에는 이게 돈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도.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게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었으니까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또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천인계획에 그만큼 안 되더라도 그만한 대우와 그만한 급여라든가 뭐 인센티브가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 연구비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에이전시 비용에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실제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에이전시 비용에 2조 원이 들어갔대요. 근데 기초과학 투자 예산이 2조 700억 원이었대요. 관리비랑 기초과학 투자 비용이랑 비슷하단 거예요. 요렇게 돈이 많이 새고 있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연구자들한테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서 해결 못하는 것도 많고요. 네. 알면서도 또 욕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현상 유지로 그냥 놔두고 넘어가면서 폭탄 돌리게 하는 거죠. 다음 정부에서 하겠지 하는 식으로.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몰라요. 아, 몰라요? 예, 대부분 몰라요. 문제를. 정치인분들이 예, 몰라요. 아, 정말요? 전혀 몰라요. 왜 모르시지? 다들 출중한 학벌과 학력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자기가 모르는 거는 안 보이거든요. 아, 인상 깊었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을 들라고 하면 메신저 RNA 백신 개발 과정을 들겠어요. 아주 거칠게 이야기해 볼게요. mRNA는 옛날부터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워낙 불안정해 가지고 바로 그냥 깨져버리고 해서 프랙티컬하게 쓰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나노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들이 보고는 저거 우리가 항상 쓰고 있던 리피드 나노 파티클, 그러니까 지질 초미세 입자로 저 mRNA를 둘러싸면 그러면 저거 쓸 수 있을 거 아닌가라는 데 착안을 한 게 결국은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이 나온 그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나노 테크놀로지가 융합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건데, 저는 더 놀라운 게 그 다음이 벌어져요. 이걸 미국 정부가 초기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뭘 했느냐, 이게 개발 과정이 보이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 건지. 네. 미리 조사를 해서 이 개발에 걸림돌이 될 만한 법률이나 규제를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 미리 했네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막 만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네. 했던 게 속도를 더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보통 보면 신약이나 백신 같은 거는 임상 1상 끝나면 2상이 시작되고 2상이 끝나면 3상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일상 이상 동시에 시작하게 하고 뭐 이런 거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방향이 다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융합 연구가 가능한 국가, 한 번 실패하더라도 실패 자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국가, 정말 정치나 정부가 기술의 흐름을 알아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만 흥할 거고, 이건 못하는 나라는 앞으로 추락할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둘 중에 어디냐? 우리나라는 추락하는 나라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들을 고치는 게 정말로 시급하다는 거죠. 새롭게 지난 20, 30년간 떠오른 두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과 독일. 시진핑은 화학공학과 출신이고 메르켈은 물리학 박사예요. 기술에 대한 흐름을 알고 여기에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